오사카가 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거 본 거지? 그런 건지 몰랐어요. 아, 그래요?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을 통일하면서 스스로 관백의 자리에 이제 오르게 되는데요. 관백은 천황을 대신해서 정무를 총괄하는 관직입니다. 하지만 그는 일본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쇼군이 될 수는 없었어요. 출신 때문에 그렇죠. 그런가요? 쇼군이 되려면 반드시 무사여야 됐었거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미천한 신분이었잖아요. 대신에 천황만큼 높은 지위인 관백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곳 오사카를 통해서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게 돼요. 대체 그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해상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거였어요. 근데 왜 오사카를 그렇게 택한 거예요? 물류가 좋습니다. 거기가? 예. 일본의 중심지 교토를 잇는 물류의 거점지를 만들고자 했어요. 또한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국내외의 여러 곳과 물자를 거래하는 항구 도시로 성장시키게 됩니다. 상공업 중심지로 만든 그렇죠. 거네요. 그의 야심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때가 바로 1590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에서 온 통신사를 통해 조정으로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1590년이면 임진왜란 한 2년 2년 전이네요. 그렇죠. 예, 정명가도. 명나라로 가는 길에 빌려달라. 그렇죠. 조선은 일본에 복속하고 명나라를 칠 때 길 안내를 하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 통일을 이루자마자 전쟁을 계획한 것일까요? 우선 첫 번째 하나는 전국 통일 후 새로운 땅이 필요해진 영주들을 달래줄 땅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조선과 명나라에서 구하려고 땅을 했던 얻어서 건가요? 나눠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쟁을 통해 명나라를 차지하고 동아시아의 해상 거점을 통한 지배를 꿈꾸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명나라 황제는 만력제, 만력제. 이 황제 때부터 조금씩 삐걱거리고 좀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만력제는 중국 역사상 가장 재위 기간이 길었던 왕 중에 왕이었고, 근데 재위 기간은 긴데 그 중에 30년 이상을 조정에 나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태만하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 시간에 이제 사치스러운 삶을 영위하는 데 썼고. 나라가 휘청거렸겠네요. 네, 이런 점을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좀 몰랐을 이유가 없었겠죠.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명나라 황제의 무능함, 그리고 오랜 기간 평화가 이어졌던 조선이 전쟁에 무감해진 시기에 강한 군사력으로 무장한 도요토미는 동아시아에 구축된 평화를 쉽게 깨버리면서 전쟁에 나설 수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침략해볼만 하겠다 이런 판단을 한 승산이 거네요.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겠죠. 도요토미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야심을 실현시킬 계획을 진행해 나가는데요.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바로 무기였어요. 전쟁 6년 전부터 방대한 선박을 이제 건조하는 계획을 세웠고요. 그 결과 전쟁 전까지 총 1000여 척의 병선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 영지에서 세금을 거둔 돈을 더해서 유럽산 화승총과 실탄, 화약을 이제 대량으로 이제 구입을 하게 되죠. 화승총은 점점 발달해서 과거 오다 노부나가가 운용했던 화승총 부대보다 발사했을 때 유효 사거리가 100에서 200m나 이렇게 멀어지게 됩니다. 더 높은 명중률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침략의 전진기지이자 교통과 보급을 맡을 후방기지로 규슈 지역의 히젠 나고야성을 이제 짓게 됩니다. 그 한반도 땅에 상륙할 수 있는 최단 경로가 바로 이 지역이었기 때문이죠. 도요토미는 여기에 수십만 명의 병사를 주둔시키고 물자를 원활하게 옮길 수 있도록 도로와 다리 등 제반 시설까지 건설을 했는데요.
교수님, 예. 그럼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이 전쟁에 참전하나요? 아니요, 출정하지 않았어요. 오. 무슨 이유로 출정하지 않았는지 훗날 조선과 교류한 문서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네. 규현 씨가 좀 읽어주실래요? 나는 임진왜란 때 관동에 있었고 침략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당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임진왜란에 참여하라는 압박을 받았어요. 하지만 지금의 도쿄인 관동 일대의 반란 진압과 지배를 핑계로 참전하지 않은 거죠. 그런 핑계를 댔구나. 근데 당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그 세력이 한풀 꺾였다 해도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함부로 어쩔 수 없었던 강한 영주였거든요.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조선에 군대만 안 보냈을 뿐이지 침략 전진 기지였던 히젠 나고야성에 자신의 군대 일부를 주둔시키긴 했어요. 결국 도요토미는 도쿠가와의 핑계를 받아들이고 그의 적극적인 군사 지원은 포기한 거죠. 결국 이 모든 준비가 다 끝나고 나서야 1592년 5월 23일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침략합니다. 도요토미는 20만 명 정도의 수군과 육군을 태운 700여 척의 군선과 함께 부산으로 향해서 이제 부산에 상륙하게 되는데요. 부산에 도착한 후 일본군의 대장격인 고니시 유키나가의 군대는 한성과 평양 일대로 가고요. 이 군의 대장인 가토 키요마사 군대는 함흥 쪽으로 이제 진격하는 게 목표였어요. 결국 이들의 목표는 맞아떨어졌죠. 일본군은 하루 만에 부산을 함락하고요. 한 달도 안 돼서 지금의 서울, 수도 한성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도요토미는 한성을 점령했다는 보고를 받자 가신들에게 보내는 문서를 통해서 다음 정복 계획을 발표했어요.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혜성 씨가 읽어봐 보실래요? 네. 천황을 명나라 수도 베이징에서 맞이한다. 베이징 주위에 천황의 직할지를 만든다. 조선 국왕을 일본에 이동시킨다. 일본은 황족이 다스리게 한다. 모든 영주들에게는 포상으로 많은 토지를 하사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나라의 닝보에 주거를 마련한다. 인도 정복에 착수한다. 헉, 인도까지 생각을 했어요? 예, 당시로서는 이제 불교 이게 영향이 있어서 인도가 세계 끝 같은 느낌. 그래서 중국에 이어서 인도 정복을 하는 꿈까지 꾸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진격을 계속하면서 함경도까지 이제 진격을 하게 됐는데요. 당시 왕이었던 손조는 조선과 명의 경계선인 평안북도 의주까지 피난을 가야 했죠. 그리고 이때 선조의 두 아들인 임해군과 순하군이 이제 전쟁 중에 이제 붙잡히게 되죠. 피신하다가. 일본이 이렇게 빠르게 승기를 잡아간 이유는 바로 일본을 평정했던 그 무기. 좋죠. 예, 그렇죠. 화승총의 위력이었어요. 임진왜란 초기 일본의 화승총 전술에 연패를 당하던 조선은 화승총 전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했거든요. 당시 화승총의 위력을 그대로 묘사한 일본군과 함께 온 포르투갈 선교사의 어떤 그 목격담이 있는데요. 조선 군사들은 반월진으로 포진해서 수가 적은 일본군을 한가운데로 몰아넣을 계획이었다. 차츰 가까이 다가오자 고니시는 신호를 하여 모든 병사들이 그들의 깃발을 올리면서 공중에 흔들어댔다. 일본군들은 특히 상대방이 취하고 있는 반월진의 양쪽 끝부분을 향해 동시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조총을 쏘아대면서 맹공격을 하였다. 수많은 사람이 일본군 손에 죽기도 하였는데 그 숫자가 가히 8,000명에 달하였다. 조선은 그냥 무기가 활이 단 거죠? 실제로 사실 조선에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3년 전에 화승총이 들어오긴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대마도 그 주인 대마도주가 조선에 몇 개의 화승총을 이제 진상을 했거든요. 그랬구나. 당시 조선이 이 무기를 그다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사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랫동안 전쟁을 하지 않았던 탓에 전쟁과 식무계에 대한 무감각해진 어떤 당시의 조선의 상황을 담적으로 좀 보여주는 거라 할 수 있죠. 그때 데뷔를 했어야 되는데. 예.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군의 사기를 더 올리기 위해서 이런 일까지 좀 감행하게 되는데요. 어떤 건지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이게 뭘로 보이세요? 우선 뭐 글씨가 못 알아보겠죠. 이건 일본에서 발행했던 코 영수증입니다. 코를 왜 모아? 누가 모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인을 뵌 숫자에 따라서 포상을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죠. 일본군은 처음에 머리를 잘라서 증명하고자 했었는데 사실 이게 또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무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 대신에 이제 귀를 자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지만 양쪽 귀를 모두 잘라서 전과를 2배로 부풀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히데요시는 귀 대신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코를 배우라고, 그래서 그거로 전과를 인정해주겠다가 된 거죠. 왼쪽 화면에 있는 영수증은 코 3,000개, 오른쪽 화면에 있는 영수증은 코 3,369개를 받았다고 쓰여 있어요. 3,000개를 주면은 그럼 세고 있어요, 그걸? 세는 거죠. 예. 이렇게 가져간 코는 소금을 담은 독에 실어서 교토로 보냈던 거예요. 부패하지 않게 예, 또 부패하면 안 되니까. 자신들의 전과를 홍보할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지금도 남아있는 귀무덤, 코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귀무덤이 지금도 대마도, 쯔야마, 후쿠오카, 교토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여기에 묻힌 코와 귀만 해도 거의 3만여 개에서 10여만 개에 이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참혹한 역사의 어떠한 증거,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타쿠야 씨는 이 귀무덤 들어봤어요? 저는 기무덤까지는 몰랐어요. 실제로 그렇게 코무덤이나 기무덤, 저 영수증까지 있는 건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계속되면서 전세는 2번에 걸쳐서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다들 누군지 아시죠? 그럼요. 예,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입니다. 육지에서 연패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들릴 때 해상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이 옥포해전을 시작으로 일본 해군을 격파하면서 연전 연승을 올리고 있었죠. 그 결과 조선은 제해권을 장악할 수 있었고요. 일본군은 수로를 통한 보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전쟁의 양상이 뒤집어진 거죠. 그리고 또 한 번의 계기는 명나라가 임진왜란에 참전한 거예요. 명나라의 황제 만력제는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10만여 명의 대군을 보내게 합니다. 어디로 왔는지 한번 지도를 볼까요? 의주를 거쳐서 왔구나. 예, 명나라는 대륙 중앙에서 의주를 거쳐 평양에서 울산까지 내려가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때 명나라 군대에 일본군을 떨게 한 일명 해귀라고 부르는 일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해귀? 예, 바다의 귀신? 그들은 바다를 잠수해서 일본의 괴를 공격하는 마치 지금의 UDP 용어와 같은 국제 용병들이었어요. 국제용병 그때 있었다고요? 예, 국적이 그럼 어디요? 그들 대부분이 포르투갈. 예. 이들은 대부분 포르투갈인들이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노예였습니다. 당시 중국 명나라는 포르투갈과의 교역을 통해서
돈을 주고 포르투갈 노예 용병을 사서 부리기도 했거든요. 와, 결국 일본이 계획한 조선 땅을 거쳐서 명나라로 간다라고 했던 작전, 정명가도라고 하는 작전은 이제 실패로 끝나고 일본은 후퇴를 이제 거듭하게 되죠. 그러니까 삼국 간의 전쟁으로 번졌던 이 전선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된 거죠. 교수님 그럼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결국 불리한 거 아닌가요? 물론이죠. 전쟁이 길어지면서 일본 내부에서도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거든요. 먼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으로 군대와 물자를 내줬던 영주들은 얻을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전쟁에 불만의 소리가 높아져 갔고요. 게다가 자신의 군대는 참전시키지 않았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지금의 도쿄를 포함한 관동 지역에서 도요토미의 눈을 피해서 조용히 힘을 길러가고 있었거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으로 전력을 낭비하는 대신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자신의 전력을 키워가면서 훗날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건강도 서서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았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쟁 자금을 얻을 통로가 필요했어요. 전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도요토미는 어떤 방법을 동원했을까요? 여기에서 또 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은 전쟁이 길어지면서 전쟁 자금을 얻기 위해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이것까지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전쟁 자금. 돈이 될 만한 게 조선인들 대상으로? 정답. 예, 자금을 마구치 씨. 얻기 위해서 그러면은 금캐기 아니면 뭐 은캐기 이런 거. 광산에 네, 광산에 이런 거죠. 노역을 시키는. 노역을 시켰다. 네. 그럼 바로 돈이 나오는. 없는 것 같은데? 오, 되게 그럴듯한데 오답입니다. 아, 너무 뻔했어요. 정답. 네, 혜성 씨. 조선인들을 어떻게 좀 팔아 넘기나요? 팔아 넘기나요? 되게 충격적인 표정들을 지으시는데 정답입니다. 포르투갈. 아, 포르투갈에 판다고요? 예. 그건 몰랐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인 포로들이 생겨나면서 일본군은 이들을 일본 노예 상인하고 포르투갈 노예 상인에게 팔아넘기게 돼요. 그래서 많은 이윤을 남기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유럽에까지 팔려간 거예요? 그렇죠. 바로 조선 땅에서 대항해 시대에 있었던 노예 무역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번에 영국의 노예무역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노예무역에 연루돼 있을 거라고는 예, 생각을 피해자가 못한 것 같아요. 된 거죠. 특히 포르투갈 노예 상인들의 사주를 받은 일본군은 조선인 납치를 일확천금의 기회로 생각하고서 화승총이나 비단을 건네어 받고 조선인들을 무작위로 잡아서 팔아 넘겼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유럽까지 이렇게 팔려간 거는 처음 들었어요. 이렇게 끌려간 조선인만 해도 약 10만여 명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이들이 끌려가는 모습에 대한 참혹한 실상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요. 혜성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11월 19일 울산에는 일본에서 건너온 노예 상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본진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돈을 주고 사서 줄로 목을 묶어 오리처럼 몰고 앞으로 가는데 잘 걷지 못하면 몽둥이로 패면서 몰아세우거나 뛰게 하였다. 당시 전쟁으로 고통받는 것도 모자라서 노예로 끌려가는 조선인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좀 짐작이 가죠. 포르투갈인들은 중개무역의 거점인 마카오와 일본 나가사키를 통해서 조선인들을 노예로 서양에 팔아넘긴 거예요. 그렇게 팔려간 조선인들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쟁을 하면서 왜 이런 일까지 벌어진 거죠? 예, 전쟁이 예상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길어져서?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보다 좀 길어진 거죠. 그러니까 일본도 사실 계속 강화 조약을 맺어서 전쟁을 빨리 좀 마무리 짓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도요토미와 명나라가 내민 강화 조약의 조건이 너무도 달라서 이게 난항을 겪게 되는데요. 와, 일본은 말도 안 되는 거 요구하는데요? 예, 일본은 명나라 황녀와 조선의 왕자 그리고 대신을 일본으로 보내라고 하죠. 그리고 조선 팔도 가운데 4개의 도를 일본에 넘기라고 합니다. 어머, 황당해라. 하지만 명나라 측은 조선에서 완전히 철군할 것,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눈치 보기가 이렇게 막 난무했던 이 협상은 결국 1597년 도요토미는 협상 결렬을 알리면서 조선의 2차 파병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정유재란이 됩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이미 1592년 첫 전쟁의 기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조선에는 이미 일본의 화승총을 본뜬 화승총이 보급되어 있었고요. 의병과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수군의 활약과 명나라 군대의 재출병으로 일본은 고전을 면치 못했던 거죠. 그런데 1598년 어렵게 전쟁을 이어가던 일본군이 갑자기 철수합니다. 설마? 바로 히데요시가 갑자기 죽은 겁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 매독, 결핵, 암, 독살설, 여러 가지 그 썰들이 존재합니다만은 사실 아직까지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어요. 하지만 도요토미의 죽음으로 일본군은 조선 땅에서 이제 철군하기 시작을 하죠. 길고 길었던 7년간의 전쟁을 이제 접을 수 있게 된 거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비상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직책이었던 5 원로들에게 아들의 미래를 맡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도요토미의 유언을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히데요리가 성인이 돼서 뜻을 이룰 수 있길 바라며 이 글을 5 사람에게 맡깁니다. 이 밖에는 여한이 없습니다. 거듭 히데요리를 부탁합니다. 당신들 5 사람만 믿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유언 속에는 5명의 원로가 등장하는데 그 5명의 원로 중 한 명이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역시 도요토미에게 히데요리를 지키겠노라 약속했지요. 그런데 도요토미가 죽은 후 도쿠가와는 정말 이 약속을 지켰을까요? 네, 도쿠가와는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래서 수십 년 동안 굴욕의 시간을 견디며 참아온 인물이었잖아요. 아, 이를 갈았구나. 그렇죠. 도요토미까지 사라진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결국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도요토미가 죽은 후 일본 천하를 지으려는 야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을 겪으며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불만이 쌓여 있었던 영주들도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편에 서서 그를 지지하기 시작한 거죠. 다들 이때다 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히데요리의 측근이자 가신이었던 미츠나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반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내걸면서 일본을 건 마지막 대결을 하게 됩니다. 바로 1600년 세키가와라 전투입니다. 규모가 되게 컸던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림을 보면 빨간색 끼는 도쿠가와 진영, 파란색 끼는 미츠나리 진영입니다. 이때 도쿠가와 측의 병력은 약 7만 5천 명,
히데요리를 지지하는 미츠나리 측의 병력은 약 8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마지막 전투가 벌어진 세키가라라고 하는 지역은 고대부터 교통의 요지이자 군사적 요충지로 유명한 곳인데 바로 이제 산에 둘러싸여 있는 평원지대였습니다. 도쿠가와는 병력을 나누어서 미츠나리 군대를 양쪽에서 포위할 계획을 세웠죠. 미츠나리 역시 도쿠가와를 칠 계획을 세웠고요. 그 계획이란 산으로 둘러싸인 세키가라에서 대기하다가 도쿠가와 군대를 코앞까지 끌어들여서 사방에서 한꺼번에 공격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드디어 두 대군의 치열한 격돌이 시작된 겁니다. 전국을 통일한 일본의 주도권을 두고 마지막 결전을 펼치게 되는 거죠. 우열을 가리기 힘든 전쟁이 계속되던 그때 승기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느 쪽으로 승기가 갔나요? 예, 미츠나리의 협곡 명령에 같은 편이었던 한 영주의 군대가 꿈쩍도 하지 않은 거죠. 도쿠가와 군대를 사방에서 공격하겠다는 미츠나리의 작전은 물거품이 된 겁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그 영주는 고바야카와 히데아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처조카이자 양자이기도 했죠. 그런데 바로 그 인물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편으로 돌아서 버린 겁니다. 왜 배신을 한 거죠? 예, 그 계기를 살펴보자면 정유재란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네. 당시 감찰관이었던 이시다 미츠나리가 젊은 히데아키의 행동을 별로 좋지 않게 보고서 이를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일렀구나. 그렇죠. 때문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히데아키의 특권과 토지를 상당 부분 몰수해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편으로 돌아선 거네요. 예. 결국 세키가라 전투에서 미츠나리의 명령에 움직이지 않던 히데아키 군대는 반대로 미츠나리가 지휘하는 군대를 향해 진격을 하게 됩니다. 전투의 판도는 이때부터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데요. 순식간에 미츠나리의 군대가 몰리면서 함께 싸워야 할 다른 영주들마저 진격을 포기해버렸던 것이죠. 조선과의 전쟁에서 수하했던 유능한 장수들을 많이 잃어버린 영주들로서는 전쟁을 계속해봤자 특별한 득이 없다고 판단하게 된 거죠. 이 전투는 결국 도쿠가와 이에야스 군대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납니다.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그럼 도쿠가와가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건가요? 예. 그리고 160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스스로 도쿠가와 막부를 열고 쇼군의 자리에 올라서 실질적으로 일본을 지배하기 시작을 하죠. 그게 에도 막부 시작인가요? 예, 에도 막부입니다. 이렇게 도요토미 히데요시 가문이 멸망을 하게 되는 건가요? 전투에서 졌을 때까지만 해도 도요토미 가문은 여러 영주 중 하나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1614년에 갑자기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도요토미 히데요리 오사카성에 20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20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오게 된 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리 쪽은 그 전투에서 지게 되고 이제 그 가문까지
없어지고 말았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전쟁과 내전으로 지친 민습을 수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후 처리에 이제 집중하게 됩니다. 100여 년간의 긴 내전을 치르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일으켰던 일본은 이후 260여 년간 외국에 대한 침략 전쟁을 치르지 않게 되죠. 이전과 다른 평화의 시대가 일본에는 도래하게 된 거죠. 일본에는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상황을 묘사하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 나온 인물 중 절구에 떡을 찍는 인물은 오다 노부나가, 그리고 떡을 반죽하는 인물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반면 이들과 다르게 편안하게 앉아서 떡을 먹고 있는 인물이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그 세 명의 성격을 보여주는 건가요? 그렇죠. 재밌네. 오다 노부나가가 힘껏 절구질하면서 혼란스러운 전국시대를 평정해 나갔다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시대 통일이라는 떡을 빚어낸 거죠. 하지만 이들의 시대는 모두 완성되지 못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결국 새로운 시대를 완성시킨 인물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였던 거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남긴 말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한 자야말로 결국 가장 크게 성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클수록 진정한 성공이라는 거죠. 이렇듯 최근 혼란스러운 세계의 정세 속에서 오늘 주인공인 세 인물을 통해 과연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맞서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네,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다시 보니까 더 많이 공부가 되었고 저도 몰랐던 일들이 많아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만력제 이야기는 알았는데 그 시대의 조선 상황은 어땠고 또 일본 상황은 어땠는지 이거를 이렇게 수평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